19세기에서 가끔 시험에 나오는 실학자들도 말씀드릴게요. 이규경은 정도 때 활동했었던 이덕무라는 그 서울 개혁가, 규장과 검사관 출신의 학자가 있습니다. 개혁가입니다. 그 손자입니다. 오주연문 장전상구라는 책을 써요. 오주는 오대양 육대주 그 세 개를 말하는 겁니다. 세 개라는 글을 씁니다. 그래서 개방적이다 이 사람. 통상을 주장하기도 했었습니다. 최양기를 볼까요? 최양기는 개성 사람인데요. 약간 중인급의 사람입니다. 16세기 개성에서 주기론을 주장한 사람이 서경도에 있었다면 19세기 때는 최양기가 있었습니다. 주기적 경험주의 철학, 주기론 주장했다. 자, 이 사람은 지구 자전과 공전까지 얘기합니다. 지구가 태양을 돈다는 말까지 해요. 점점점 발전한다. 그리고 책이 쓴 게 명남로 총서와 인정, 지구전용 같은 게 있는데, 기측체 같은 게 있는데, 이걸 명인직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 친구가 김정우예요. 그 대동여지도 그런 사람. 명인이 직이잖아요. 명인직이. 명남로는 홈니다. 자, 그 정도로 기억해 두시고요. 김정희는 잘 나옵니다. 금석과학로. 이 사람은 금석학의 대가입니다. 금석학에 관심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비석을 찾아다니면서 이 비석에 있는 내용들을 해석하고 이게 누구 거다라는 거 밝히는 걸 되게 좋아했었거든. 청나라에 이걸 고증학이라고 하는데 고증학이 지금 유행했었어요. 그걸 우리나라에 들여와서 발전시킨 사람이 김정희입니다. 그 중에 진흥왕 순수비를 밝혔어요. 금석과학록에서. 그 북한산비가 진흥왕 순수비라는 걸 처음 밝힌 사람입니다. 이 비석에 있는 글씨를 보다가 글자체를 창하는 게 추사 김정희체예요. 추사체. 그리고 세한도 유배 갔을 때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이 없더라는 겁니다. 서울에 있을 때는 문지방에 닳도록 사람들이 그렇게 찾아오더니 제주도 유배하니까 아무도 안 오더라는 거야. 거기 이제 중인급의 제자 하나가 찾아오는데 그거에 이제 감사해갖고 그림하고 글을 이제 써준 겁니다. 세한도입니다. 세한도. 이것도 우여곡절이 있었죠. 일본인이 가져갔다가 그 양심 있는 일본인이 돌려줘갖고 지금 이제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된 겁니다. 정약용의 형인 정약전도 유배 갔다가 책을 쓰는데 자산어보, 자산은 흑산도를 말합니다. 흑산도에 거무력자가 싫다라고 해갖고 그 자자로 바꿔서 쓴 겁니다. 붕당으로 보자면 붕당은 사색붕당이 갖고 제가 십자가로 표현을 하는데 북이는 일찍 날라갔고 노론이 성량을 절대화시키는 사람들입니다. 놀랍게도 노론 내부에서 일부 오렌지족은 서울 노론에 갖고 이제 북학파를 발전했고요. 이게 서인일 때 몰락한 사람이 남인이죠. 남인이 몰락해서 경기도로 가갖고 뭐 했다? 중농적 실학을 했고요. 탈성략을 한 겁니다. 성략 상대화를. 노론이 여당일 때는 소론이 야당이 되는데 소론은 양명학을 가지고 탈성략 혹은 성략 상대화를 하게 해나갑니다. 우리나라는 유일신앙 국가가 맞지만요. 유일신앙이 아닌 다른 신앙, 다원적인 가치를 주장하는 사람들도 조금씩은 있었다는 걸 좀 알아주시라는 겁니다. 양명학이 있는데 들어온 거 16세기 들어옵니다. 중종 때. 근데 이황이 그거 이단이야 하면서 이제 잘 안 됐다는 거지. 양명학의 논지는 그겁니다. 하느님이 주신 사명 같은 건 없다라는 거예요. 그건 네 마음이라는 거예요. 리라는 건 존재하지 않고 그건 마음작용일 뿐이라는 겁니다. 심즉 리, 마음이 즉 리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는 게 있으면은 그걸 행동으로 일치시켜 나가라. 그리고 옳은 알미라는 게 있는데 그걸 쫓아가는 게 중심이 되면 된다는 겁니다. 이걸 심지치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성략자들이 양명책을 공부하고 싶어도 겉에는 성략책 끓여놓고 밑에다가 이제 양명책을 깔아놓고 몰래 봅니다. 그러다 누구 오면 확 덮고 성략 공부하는 척 하고요. 겉으로는 성략자로 말하면서 속으로만 왕양명을 공부하는 그런 식이었기 때문에 양명학은 크게 발전하지 않아요. 이걸 어려운 말로 양주음앙이라고도 하는데 이런 한계가 있었다. 양명학은 우리나라에서는 크지 못할 학문이었다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성략을 이길 어떤 것도 없었어요. 성략을 대체할 뭔가가 있었어야지 서양이라는 충격을 좀 스무스하게 받아들일 수 있었을 건데 성략이 너무 절대신앙이다 보니까 서양은 완전 이단화시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조금 하드하게 부딪힌 겁니다. 하드하게. 스무스하게 넘어가지 못하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상이나 가치라는 것은 다원적인 게 좋아요. 하나가 절대적으로 강요되고 있으면은 되게 건강해지지 않아요. 사회가 그러면. 자, 강화학파라고 했고요. 이 사람들은 어디에서 했냐면은 이거 다 붕당들은 다 지역을 기반으로 합니다. 지역 기반으로 하는데 실학자들은 경기도에 있었고요. 그리고 북학파 실학자들은 서울에 있었고 이 사람들은 강화도하고 서해안 쪽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화학파라고 합니다. 자, 강화파의 거두가 정제도라는 사람이에요. 18세기 때 탈성략 학파들이 나오거든. 중농학파, 중성학파, 양명학파. 양명학파를 강화학파라고 합니다. 그리고 서학이 종교, 천주교로 수용된 것도 18세기 때였었거든. 그러니까 18세기는 실학의 시대인데 이때 뭔가 변화의 움직임은 있었던 겁니다. 자, 정제도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내세웠던 말이 존언과 만물일치설인데 자, 지금 그 어린 친구들 있으면 빨리 이거 영상 잠깐만 끄세요. 그 두 문자를 알려드릴게요. 이게 약간 욕이라 그래. 존만해서 심 지친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성략에 비해서는 너무 이게 작았거든. 너무 작게 취급받았거든. 그래서 해도 안 되니까 힘 지치는 거지 뭐예요. 이런 단어 등장하면 뭐다? 양명학입니다. 당은 누가? 소론당에 있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잘 안 되다가 나중에 우리가 이제 외세의 충격을 받고 일제강점기로 접어들 때쯤에 성략은 진짜 아니다.
그러니까 유학을 그때 유학자 중에 좀 계신 유학자 중에 성리학이 아닌 다른 유학을 공부하자라고 하면서 양명학이 잠깐 이슈화 되기도 합니다. 이게 박은식과 정인보 같은 사람들입니다. 양명학을 강조했던 사람들. 자, 그리고 서학에 대해서 얘기 한번 해볼게요. 서학은 북인이 처음 수용합니다. 이때는 학문적으로 수용해요. 학문적으로. 16세기 말 17세기쯤에 수용했다가 남인이 이미 들어와 있었던 서학을 그 18세기는 북인이 없잖아요. 이 중에 누군가가 믿을 건데 야당이었었던 남인 중에서 젊은 친구들이 이거를 신앙으로 수용합니다. 18세기 정조 때. 정조 때 처음 신앙으로 수용하게 되고요. 이익 제자들입니다. 이익이 믿었다면 안 돼요. 이익이 아니라 그 제자들이 처음 신앙으로 수용한 겁니다. 그러고 나서 정조 때 처음으로 박해가 발생해요. 그 신해 박해라고 합니다. 근데 이때는 정조가 남인을 키워주는 때라 큰 탄압이 없었습니다. 윤지충하고 건상연 정도만 죽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정조가 죽고 나서부터 이제 19세기 때 큰 박해가 있어요. 신유 박해, 그리고 안동 김씨 세도기 때는 박해가 없었고요. 요거는 정조 죽자마자 정순왕후 김씨가 세도할 때라 이런 박해가 있었던 거고, 곧 안동 김씨가 세도하면서는 박해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헌종 때 박해가 있어요. 풍양 조씨가 세도하던 때. 그리고 이제 나중에 그 고종이 왕이 됐었을 때 대원군에 의해서 병인 박해가 또 나타납니다. 이거를 신신기병병이라고 합니다. 신신기병병. 신유박해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고요. 이때 정씨 일가들 죽거나 유배 갔다는 거. 정약정과 정약용이 이때 유배 갔다는 거. 워낙 많은 사람이 죽으니까요. 황상이라는 사람이 그 프랑스 그 북경에 있는 프랑스에다가 요청해갖고 프랑스 군대가 쳐들어와서 우리 좀 신앙의 자유 좀 얻게 해달라고 이런 미친 짓을 합니다. 그걸 황사용 백서 사건이라고 합니다. 백서는 비단했다 글씨를 썼다 그 뜻이에요. 신해 박해 때는 아니겠죠. 이때 많이 죽은 게 아니니까. 이때는 윤지충이라는 우리 나쁜 사람 욕할 때 요즘은 그런 거 하잖아요. 무슨 충 이렇게 하잖아요. 서학충 뭐 이렇게 하시면 되죠. 이게 첫 번째 죽은 사람입니다. 요 정도만 죽었었고요. 이때는 많은 사람이 죽는데 이때 군대 좀 보내달라 이런 얘기를 했었다는 거지. 자, 기해사국은 기이한 사람 3명이 죽은 겁니다. 프랑스 새 신부가 죽었던 거고요. 모방 샤스타암베르. 이 사람들 죽은 뒤에 묻힌 곳이 그 서울 신림동의 관악산에 삼성산이라는 곳에 묻혀 있어요. 그래서 신림동에서는 거기에 성지순례 다닙니다. 거기로. 자, 병인 박해. 대원군이 원래는 그 러시아의 위협을 직감하고요. 북경에 있는 프랑스 군대한테 러시아 침입에 대해서 도와달라 했었습니다. 못해 그랬더니 야, 이거 자칫 잘못하면 내가 천주교도랑 손잡을래 했었던 게 발각되면은 내 정권의 기반이 위험할 수 있겠다라고 해갖고 나 아니야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더 세게 막 박해했던 게 병인 박해입니다. 그래서 프랑스 선교사 9명 죽었다 그러면 이게 키워드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다. 8,000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자, 서학이 이렇게 번져나가니까요. 그 19세기 철종 때는 서학에 대칭하는 개념으로 동학이라는 걸 만들어요. 최재우라는 사람이. 그 동학의 교주를 제식하라고 하는데요. 최재우, 그 다음에 최시영입니다. 이분은 4년만 있다가 대원군에 의해서 죽고요. 그 다음에 최시영, 최재우 집 머슴이었었던 최시영이 이걸 2대 교주로 이어가는데, 동학은 특이합니다. 이건 사람들 있잖아요. 사람들 마음속에 하늘님을 담고 있다라고 해요. 하느님. 그러니까 동학에서는 하느님을 하늘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라고 해요. 그래서 평등 사상이 굉장히 강한 학문입니다. 서학도 평등 사상 때문에 여성들하고 하층민들한테 인기가 좀 많았었다면요. 원래 양반들이 믿었다가 나중에는 중인들이나 이런 하층민들 믿었었는데 양반들은 박해를 겪으면서 야, 이거 자칫 잘못하면 멸문지화 당하겠구나 하고 양반들은 빠져나가고 주로 여성들이나 중인들, 하층민들이 믿는 신앙이 됐습니다. 그리고 동학은 서학들에서 이제 평등 사상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통을 얻었다면 동학은 더해요. 아예 하느님으로 보라 했단 말이에요. 하늘님으로. 그래갖고 평등 사상에서는 대빵이다.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때 여성 평등, 소년 평등 이런 운동을 했다. 여성운동, 소년운동에 따르면 이 동학이 나중에 천도교로 발전합니다. 서학은 천주교로 발전하고요. 그 천도교에서 주로 합니다. 여성운동, 소년운동 같은 거는. 지금 나온 김에 기억 좀 해주세요. 시천주, 인내천. 천주를 모시고 있다는 겁니다. 인내천, 사람이 곧 하늘이다 이런 뜻입니다.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사례도 간단히 볼게요. 죽은 사람 앞에 제사 드리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다. 이게 천주교 제사 거부 사례입니다. 천주교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학, 사람이 곧 하늘이다. 이러면 동학 말하는 겁니다. 자, 이제 조선의 편찬물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은 편찬물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와서 당황하시는 분들이 좀 많을 거예요. 외울 게 많아서. 자, 요거를 크게 보면요. 자, 크게 보면 역지법이 시험에 제일 잘 나오는 거고요. 역사, 지도, 지리지, 법전. 이게 이제 국가를 운영하는 체제입니다. 자, 그리고 예실이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역지법, 예실, 왕병 하시면 됩니다. 역지법, 예실, 왕병. 이거 하나하나씩만 기억할 건데,
이 국가의 편찬물들은 대부분 국가 초기 때 완성이 돼요. 그래서 이게 제도 정비, 문물 제도 정비됐다고 하는 거고요. 15세기 때. 자, 그리고 16, 17세기 때는 우리나라가 이제 중국 중심의 세계관에 푹 빠지게 됩니다. 자, 그렇다 영정주 때 다시 개혁을 하면서 다시 이 책들이 이제 업데이트가 됩니다. 이 전쟁 중에 소실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중국 중심 세계관에 이제 푹 빠지기도 했고요. 자, 이때 책을 쓰는데 이때는 이제 우리 국가가 좀 더 강조된 자주적 입장에서 이 책들이 다시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좀 기억하시면 됩니다. 법전 먼저 볼게요. 자, 역사서 먼저 볼게요. 역사서는 크게 보면은 그 한 시기만 쓰는 역사책이 있고 통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걸 단대사 통사라고 합니다. 그 동양은 전통이 한나라가 멸망하면은 그 한나라 역사를 그 뒷나라에서 전 왕조 역사를 편찬하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조선에서 편찬하는 역사책은 고려사가 편찬될 거예요. 고려사 고려서절로 여기 하나 더 들어가면 이제 그 통사를 완성했다는 겁니다. 통사체계를 처음으로 완성했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통사책도 썼다. 이게 K 통갑입니다. 동국 통갑. 이게 15세기 때 써졌다라고 하면 돼요. 요건 이제 왕 이름으로 기억하면 됩니다. 고려사는 문종 때 씁니다. 그래서 문종이 제도 정비한 왕이고요. 요건 성종 때 씁니다. K 뭐 들어가는 건 성종이라 했었죠. 동국 통갑. 요거는 기전체로 쓰고요. 우리나라 정사를 주로 기전체로 씁니다. 전료는 이걸 다이제스트 했다는 겁니다. 줄였다는 겁니다. 보기 편한 책은 일기수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건 편년체로 줄입니다. 그리고 최초의 통사는 요 고려사 전료하고 앞에 삼국사기를 줄인 게 삼국사 전료인데 이 두 개를 합쳐갖고 만든 거라 전료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건 편년체입니다. 편년체. 자, 통사랑 같은 말이 뭐냐면요. 고조선부터 고려말까지 썼다는 겁니다. 이쪽에 있는 책은 고조선부터 고려말까지 썼다는 걸 전제하고 그냥 공부하면 외우기 좀 쉽습니다. 자, 이 정도 보시면 되고요. 16세기 때 사림들이 등장하면서 중국 중심의 세계관에 들어가는 역사서가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하다가 17세기 때는 그게 끝발 날리게 됩니다. 경사일체라고 했고요. 경전을 위해서 역사학이 존재하는 겁니다. 이때는 역사학이 경전을 위한 도구에 불과했었어요. 경전 공부하기 위한 일종의 케이스 스터디였었다고.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중국에 대한 대의명분 같은 걸 가르치려고. 그리고 이때는 붕당의 입장 같은 거를 대변하게 하려고 역사책이 사용이 됐다는 겁니다. 좀 질 떨어지는 게 나왔다가 18세기, 19세기 가면 이제 실학적 역사책이 나오는데 자주적 사관에 입각한 역사책이 쓰여지게 돼요. 이건 좀 볼만합니다. 자, 유득궁의 발해고는 고려가 삼국사기를 편찬했지만 거기에 발해를 서술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발해는 조선 후기 와서야 이제 우리 역사로 정식 편입해갖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고려가 발해 역사를 편입하지 않은 게 우리가 한반도라는 작은 땅덩어리 안으로 갇히게 된 우리 역사가 약해지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라고 하면서 이제 고려를 비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이제부터라도 통일신라라는 말을 쓰지 말고 남북국 시대였다라고 쓰자라는 말을 처음 지정한 사람이 유득궁입니다. 이 사람도 그 규장각 검사관, 정조가 등에 있었던 서얼개혁가였었거든요. 서얼개혁가. 규장각 검사관 중에 사검사관이라고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거기 서유박 하는 사람이 있어요. 서이수, 이덕무, 유득궁, 박제가 있는데 이덕무, 유득궁, 박제가 그중에 유득궁, 박제가가 그 시험에 잘 나옵니다. 서얼이라는 걸 물어봐요. 최초로 남북시대를 제안했다. 이거기계 연료실 기술도 되게 유명합니다. 이 사람은 조선시대사를 쓰는데 실학적 입장에서 씁니다. 조선시대 역사를. 한 시대만 쓴 거예요. 조선시대 정치 문화를 정리했다. 이게 기사본 발췌입니다. 기사본 발췌 두 개가 있어요. 삼국유사와 연료실 기술이 있습니다. 각종 다양한 얘기를 다 실어놨다는 겁니다. 연료실 기술에 나오는 내용들을 조금 추리면은 그 유튜브 강 나오는 내용들을 얼마든지 추릴 수 있어요. 나중에 좀 시간 되는 대로 제가 한번 거기는 소개해 드릴 겁니다. 재미난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사는 유연하게 쓴다 기억하시면 됩니다. 기사는 유연하게 쓴다. 삼국유사할 때 유, 연료실 기술 때 연. 두 개가 있습니다. 이걸 야사체라고 해요. 야사가 참 많이 들어가 있다 하시면 됩니다. 발해고 보세요. 김씨가 남방을 차지하고 신라를 했다. 대씨가 북방을 차지하고 발해를 했으니 남북왕조라고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게 유득궁의 말입니다. 자, 이중의 동사도 실학적 책이고요. 안정복의 동사 강목은 정조가 편찬까지 명했었던, 그래서 시험에도 잘 나옵니다. 독자적 정통론을 체계했다는 겁니다. 중국과 다른 우리식의 정통론을 체계했다는 거예요. 통사 쪽 책이니까 고서부터 고려말은 당연히 맞는 거고, 한치윤 해동 역사는 중국 자료, 일본 자료까지 다 모아다가 한번 우리 역사를 재정리 한번 했다는 겁니다. 나머지 책 한번 볼게요. 역사책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지도인데요. 그 역사책을 편찬하는 목적은 내가 지금 이걸 건국한 게 정당하다는 걸 보여주려고, 이 나라 세운 게 정당하다는 것을 사람들한테 선전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 초기 때 쓰여진 역사책은 기준왕조 전체를 비판한 건 아니고요. 그 기준왕조가 이래서 망할만 했다라는 것을 언급을 합니다. 역사는 항상 승자의 기록이라고 해요. 그래서 꼭 필요한 겁니다. 역사책은. 자, 또 하나가 나라를 통치하려면 지방을 잘 파악해야 된단 말이에요. 게다가 조선은 싸움 없이 나라를 건국했기 때문에 사실상 서울만 장악한 거란 말이에요. 지방에는 어떤 세력이 있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도하고 지리지 같은 걸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지도는 한 장짜리 그림을 말하는 거고요. 지리지는 지역사를 말하는 겁니다. 지역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국여지승남이라는 걸 만듭니다. K 시리즈 하면 누구라고요? 성종이죠. 요거는 증보판이 나옵니다. 그래서 신증 동국여지승남이 그게 남아있어요. 중종 때 그 만든 겁니다. 요거를 영조가 다시 한번 개편한 게 여지도서입니다. 여지승남을 여지도서로 한번 다시 손본거예요. 자, 경국대전. 이게 법전입니다. 경국대전 이전에 정두전이 법전 만들었었죠. 조선 경국전이라고 하는. 이거는 대전급으로 만듭니다. 중국처럼 우리도 이제 대전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K 시리즈 만든 성종 때 만든 겁니다. 자, 이게 200년이 지나니까 이게 법전이 이제 현실이 맞지 않아요. 그래갖고 이제 속편 대전을 만들었던 거고, 법전이 두 개가 있으니까 이거 봤다 저거 봤다 헷갈리니까 이걸 합친 게 대전 통편입니다. 통합한 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혁했었던 대원군 때 이 모든 법전을 다 모아서 만든 게 이제 회통이라고 하는 거고요. 모을 회자 써갖고 이 네 개를 합치면은 경속통회라고도 합니다. 경속통회. 잘 나오죠? 내용보다는 왕대사를 물어봐요. 역사책 빼놓고는 대부분 왕대사를 물어봅니다. 자, 그리고 예서편찬은 누가 내렸었죠? 유교왕이 하죠. 세종하고 성종 때 합니다. 삼강행실도 국조오레이. 그리고 영조 때 다시 한번 속대전. 예서는 법전 만들 때 예를 편찬해요. 그 협의의 예를 법이라고 하고요. 광의의 법을 예라고 하거든요. 예하고 법은 사실 같은 겁니다. 규칙이거든, 둘 다. 그래서 법전 편찬할 때 예서 편찬합니다. 그래서 속편 오레이가 나옵니다, 이때. 자, 15세기 때는 병서들도 많이 나와요. 세종 때 총통 등록 같은 게 있고요. 병장도설 같은 게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영조 때는 속병장도설 같은 게 나오기도 해요. 그리고 실용서적은 실제 생활에 쓰임이 되는 것, 즉 백성들의 삶에 직접 도움이 되는 책을 말하는데, 이건 애민정치 폈던 왕들 때 나옵니다. 조선 전기 때는 세종 때 주로 나오고요. 후기 때는 영종조 때 나옵니다. 자, 농사직설이 있고요. 이게 최초의 우리나라가 만든 농서고요. 향약집성방, 향약은 국산약이라는 뜻입니다. 국산약을 집대성했다. 이거 세종 때 나오죠. 자, 그리고 칠정산 내편이라는 게 있다. 이거는 일기에 뭐 알 수 있는 거고요. 농사에 도움이 되는 겁니다. 다 세종 때고요. 금량잡록은 개인이 편찬한 농서입니다. 요거는 성종 때 강희맹이라는 사람이 편찬합니다. 워낙 잘 만들어갖고 이 두 개를 국가가 많이 보급했었어요. 자, 두 개를 보급하다가 이걸 집대성한 게 농가집성입니다. 효종 때고요. 그리고 해동농서는 실학적 농서예요. 이거는 이제 그 논농사 중심의 지주 중심의 농서였다. 성략 농서였다면은 이건 실학적 농서입니다. 그래서 논농사가 아닌 각종 상품 작물들을 많이 소개합니다. 정조 때 이제 다시 한번 체계화시킨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왕실 편찬물을 물어봐요. 이제 궁궐에서 편찬한 것들은 뭐가 있는가? 실록, 승전일기, 의궤, 그리고 일성록 같은 게 있는데 그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이것도 내용 간단히 물어봅니다. 자, 간단히 두 문자 읊어주면서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 지도 지리진 가끔 나오니까요. 혼동, 만동, 대동 하시면 됩니다. 혼동, 만동, 대동. 혼일강 역대국도. 이건 세계지도고요. 동문유선한 지리지. 이거는 신증까지 나온다 했었죠. 고려만국전도는 서양인이 만든 세계지도입니다. 이거 후기 때 들어와요. 서양인 뭐뭐뭐면 다 후기입니다. 서양인하고 접촉한 건 후기 때니까. 동국지도라는 지도가 나와요. 정상기. 최초의 대축적 지도입니다. 축적. 객관적인 지도예요. 후기 때 가면 상당히 객관적인 것들이 나옵니다. 백리척이라는 거. 대동여 지도는 좀 더 객관적이 돼요. 이거는 심리마다 눈금이 있어갖고, 백리척은 백리를 한 눈금을 한다라는 거고요. 이 백리 길이가 이제 한 눈금이 된다는 거고, 요거는 방한도법이라고 했고요. 우리 오목하는 그 판이 있잖아요. 한 눈금이 다 심리로 한다는 겁니다. 좀 더 정확한 겁니다. 이걸 방한도법이라고 해요. 김정호 대동여지도. 자, 법전 경속통회라는 거 있죠. 경속통회 잘 기억해두세요. 왕대사로 냅니다. 법전 편찬할 때 예서 편찬한다. 삼강행실도는 세종 때고요. 국조오레이, 삼강의 나머지, 오륜 중에 삼강 나머지를 이륜행실도. 이건 예서는 유교왕 때 편찬합니다. 세종, 성종, 중종 때 편찬합니다. 자, 그리고 속대전, 속오레이. 자,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농사책, 이 실용서적은 주로 세종 때, 애민정치편은 세종 때 나옵니다. 향직갑치라는 거 기억나시죠? 향직갑치. 향약집성방, 직설, 농사직설, 갑인자, 칠정산 내편하는 거 있죠. 자, 농가집성은 집대성했다는 거고요. 자, 그리고 저 마가이통 같은 것도 기억해 두세요. 의서 중에는 우리 바이러스 퇴치하는 의서기 때문에 제법 중요합니다. 개항기 때는 1894년에 동의수세본이라는 책이 나와요. 이재마에. 우리 그 사상체질 있죠? 태양인, 태음인 같은 거. 그걸 확립한 사람입니다. 이게 유명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병서 같은 게 있는데 병서는 3대 병서가 있어요. 총통 등록과 동국 병감 병장도설이라는 게 있는데 15세기 때 나옵니다. 총통 등록은 말 그대로 총통, 화약무기 사용법이고요. 동국 병감, 감은 역사사장 같은 말입니다. 동국은 K, 병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그 전쟁사를 쓴 겁니다. 중국과 우리나라 역대 전쟁사를. 병장도는 병과 장수가 봐야 되는 그림과 설명문을 말해요. 이건 그 군사훈련 지침서를 말합니다. 국문 시험은 되게 잘 나오는데 그 한는 거면 좀 덜 나오니까 참고해 두세요. 동몽선습과 경몽요결이 있는데 이게 살림사회가 이제 급작스럽게 발전하면서 애들 때부터 신앙을 가르쳐야 된다라고 해갖고 아동학습서가 되게 많이 나와요. 16세기 때. 주로 중종 때 나옵니다. 동몽, 몽자 들어가면 아들 말하는 겁니다. 경몽요결은 이이가 썼다라고 했던 거고요. 말씀드렸죠. 자, 그리고 이제 18세기 때는 무해도 보통지라는 병서가 나오고요. 우리나라 전통무예 24기를 적어놓은 겁니다. 지금 그 제일하는 사람들이 뭐 남산, 화성 같은 데서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동국문헌비고 잘 나오죠. 우리나라도 백과사전 만들었었습니다. 조선 후기 때는요, 세계가 중세에서 근대로 바뀌면서 가치가, 다원적 가치를 강조하는 것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유럽이나 우리나라나 중세 때는 유일신앙이었었거든요. 유일 가치를 강조하는 시기였었는데 그걸 벗어나면서 다원적 가치를 강조하는 게 나타나는데 그 책으로는 백과사전으로 나타나게 돼요. 브리테니컨이 뭐냐 하는 것들이 다 후기 때, 우리 조선 후기 때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17, 8세기 때 나옵니다. 그런 것들이. 그래서 가치가 되게 다원화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우리도 있었다. 그걸 뭐라고 한다? K문헌비구라는 겁니다. K문헌비구, 동문헌비구, 한국학 백과사전이라고 합니다. 자, 언문지라는 건 19세기 때, 갑자기 이제 한글을 강조해요. 한문이 아니라 우리 글을 강조합니다. 18세기는 실학의 시대인데 국학이 강조됐다라고 해요. 국어와 국사 같은 것들이 강조가 됩니다. 훈민정음문에는 영조 때, 언문지는 순조 때 나온 한글 서적입니다. 그래서 한글, 우리 언어도 강조하고 있다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궁궐 기록물들 한번 보도록 할게요. 궁궐과 왕실 기록물들. 저 앞에서 이제 우리 제도사 할 때 궁궐 삼총사라고 말했던 거 혹시 기억나세요? 궁궐에는 세 개의 기구, 홍문관, 예문관, 승문원이라고 있었죠. 홍문관은 그냥 도서관이고요. 도서관장기구. 그리고 학자들 연구하는 학문연구기구고요. 예문관은 이제 왕을 대필해 주는 거. 요거는 책, 요거는 이제 펜대 역할을 한다 그랬었잖아요. 그리고 승정원은 비서기관. 그래서 예문관에서 사초를 작성합니다. 글을 써주는 사람들인데 예문관의 고급 관리는 왕의 그 교서 같은 걸 대신 작성해 주고요. 예문관의 하급 관리는 사초를 작성합니다. 왕이 국무회의를 주재할 때 그걸 매일 기록하는 그 사관 있잖아요. 그 예문관 관료이자 춘추관의 겸직 관료입니다. 예문관의 상부 관료들은 그 홍문관하고 겸직하고 있고요. 하부 관료는 춘추관과 겸직하고 있어요. 같은 겁니다. 그래서 사관은 예문관이 있다라고 하고 춘추관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승정원은 왕의 비서기관이라 왕의 일거수일투족을 얘들도 매일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일지를 쓰는데 그걸 승정원 일지라고 합니다. 이게 역사책이에요. 여기서 작성한 사초가 역사책이고요. 그래서 한번 볼게요. 승정원에서 만든 역사책을 승정원 일기라고 합니다. 이건 일기시로 됐기 때문에 당연히 편년체예요. 그리고 사초를 작성하는데 이건 역사의 초안입니다. 이거 자체가 완성된 기록이 아니에요. 사초를 작성했다가 왕이 죽으면 이제 그 왕대의 역사를 편찬하는데 그걸 누구실록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한편 춘추관에서 뭐도 하냐면요, 각 부처에서도 업무일지 작성하거든요. 그 업무일지를 등록이라고 하는데 그 등록을 모아다가 매년 잡지를 하나 만들어요. 그걸 시정기라고 합니다. 시정의 기록. 이 사초하고 시정기를 모아갖고 왕이 죽고 나면은 실록청을 만들어갖고, 임시관청입니다. 이거는 여기서 땡땡 실록을 편찬하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조선왕조실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크게 두 가지가 나왔죠. 지금 하나가 승정원 일기, 이건 살아있을 때 기록한 거, 이건 죽은 뒤에 기록하는 거, 태종실록, 세종실록 같은 실록. 자, 그리고 이런 게 있어요. 이런 왕의 기록 말고 어떤 행사 기록을 적은 게 있는데, 예를 들면 뭐 누가 돌아가셨을 때나 누구 결혼할 때나 이게 매년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한 번씩 있잖아요. 어떤 안 적어두면은 매번 할 때마다 이거 되게 혼동스러울 거라는 거지. 만약에 누가 죽었는데 한 30년 뒤에 왕이 또 죽었다 한번 해보자고요. 그걸 누가 다 기억하고 있겠어요. 사람도, 일하는 사람도 바뀌었을 텐데 그걸 어딘가 기록을 해놨어요. 그래서 정부와 왕실의 각종 행사들을 보고서 형식으로 기록을 남긴 것을 뭐라고 하냐면 의궤라고 합니다. 글과 그림으로 만든 보고서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그래서 뒷사람들이 또 할 때 쉽게 따라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총천연색 그림과 이 설명문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주 귀한 기록입니다. 세계 어디 없는 기록이에요. 이 그림으로 자세히 기록해 놓은 거. 자, 그리고 정조 때 있죠. 영조 때 정조가 세손으로 있을 때 일기를 썼는데 이것도 하나 이제 공식 기록이 됩니다. 매일매일 성찰하는 기록이다. 정조 때, 정조가 시작해갖고 나중에 순종 때까지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 네 가지를 실승의 일이라고 합니다. 실승의 일, 실승의 일. 이 네 가지를 기억하시면 되고, 가끔 이걸 비교해서 냅니다. 왕조실록 봅시다. 편년체다. 왕조실록도 일기시로 써요. 가끔 이제 검색하면 나올 겁니다. 몇 년, 며칠 왕이 어디 행차했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일기 형식으로 쓰는 걸 일기치라고 합니다. 승정일기는 당연히 일기, 편년체일 거고요. 자, 요거는 그 태조 때부터
태조 때부터 철종 때까지 남아 있어요. 전기 때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 순종하고 고종은 우리 조선왕조실록이랑 안 치는 게 왕이 두 가지만 편찬한단 말이에요. 고종하고 순종은 일제 강점기 때 죽었어요. 고종이 죽어서 3.1운동, 순종이 죽을 때 60만 정도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조선왕조실록으로 보질 않아요. 자, 철종 때까지입니다. 자, 그래 보시면 전기 때부터 후기 때까지 다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표현들만 좀 기억해 둘게요. 사초라는 걸 작성했다는 거, 사초와 시정기 같은 거를, 사초는 왕의 평상시일, 시정기는 관청들의 평상시일, 그래 왕이 죽으면 실록청에 갖고 그냥 모아뒀다가 몇 번의 개정 과정을 거칩니다. 점점점 조금씩 줄여나가는 거예요. 초초, 중초, 정초라고 하는 3단계의 줄여나가는 과정을 하고 난 뒤에 이제 완성된 책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 사초는 보안을 위해서 혹은 종이 재활용을 위해서 세초하는데 여기 그 세검정이라는 곳에서 거기서 이제 그 종이를 씻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걸 보관하는 그 사구가 있는데 사구는 역사 창고라는 겁니다. 원래는 춘추관에서 보관했었는데 한 군데 보관하면 위험하잖아요. 이거 잃어버리면 다 날아가는 건데. 그래서 궁궐 바깥에 사고를 만들었었는데 이게 충주였었습니다. 충주. 두 개의 사고가 있다가 외사고를 더 넓혀요. 4개로 넓힙니다. 4대 사고로 합니다. 춘추관이 있고요. 경상도, 충청도, 전라도 하나씩 둡니다. 충청도에는 충주, 전라도에는 성주, 그리고 전라도에는 전주, 경상도에는 성주에 둡니다. 그 주자가 들어가면 되게 큰 지역을 말해요. 지금으로 말하면 광역시 같은 개념인데 지금은 성주가 대구의 그냥 위성도시 같은 역할밖에 못하죠. 조선 시기 때는 상주, 성주 같은 데가 되게 큰 도시였었어요. 원래는. 그 성주가 실록 보관하는 데였었다. 근데 이게 임진왜란으로 소실되면서 평지했던 것을 어디로 옮기냐면 산으로 옮깁니다. 임진왜란 뒤에는 5대 사고, 산으로 옮깁니다. 산에다 사고를 줬다면 임진왜란 이후란 뜻입니다. 임진왜란 때 전라도가 습격 안 당했기 때문에 전라도에 있었던 전주 사고본 하나만 부전한 겁니다. 그러니까 4대 사고로 확장한 게 진짜 신의 한 수를 둔 거였었단 말이에요. 정말. 정말 다행이지. 승종 얘기는 후기 것밖에 없어요. 그 임진왜란하고 인조반정, 이괄해난 때 이게 불타갖고 없어집니다. 그래도 현존하는 세계 최대 기록물입니다. 가장 많아. 이것보다 더 많아요, 양이. 왜냐면은 이건 추려갖고 남은 거고요. 이거는 그냥 그때그때 매일매일 기록을 그대로 두고 있단 말이에요. 양이 엄청납니다, 이거. 일성로. 자, 이것도 유네스코, 다 유네스코 등재되어 있습니다. 이 4개는 유네스코에 다 등재된 거라 되게 중요해요. 자, 됐습니다. 자, 그 중에 외교장각 의계가 병인양위 때 뺏겼다가 최근에 다시 돌아왔다는 걸로 이슈가 됐었죠. 자, 여기까지 보고요. 자, 이제 문화재 볼 건데, 문화재 보면은 조선으로 들어오면 이제 불교 문화재가 이제 확 떨어지게 됩니다. 떨어지고, 대신에, 불교 문화재도 있긴 있어요. 있긴 있는데, 그거 대신에 이제 뭐가 발달하냐면은 4대부의 문화 있죠. 그게 주로 나옵니다. 하나가 도자기고, 하나가 그림 같은 것들이 이제 주가 됩니다. 불교 문화재는 고대부터 고려까지가 1타고요. 그 뒤부터 이제 여기서부터는 도자기하고 그림이 또 확 뜨게 됩니다. 자, 한번 봅시다. 15세기 때까지는 아직까지 사찰 건물들이 좀 있었습니다. 이 15세기 때 사찰 건물, 조선 초기 때 사찰 건물을 나경원이라 합니다. 나경원이 아니라 무경원이라 합니다. 무경원. 무위사 극락전, 해인사 경판전, 그리고 원각사지 10층 석탑. 이 중에 이 2개가 잘 나옵니다. 해인사 경판전은 아주 잘 나오죠. 이 건물 자체는 조선 초기 때 건물입니다. 여기 있는 그 팔만 대장경이 고려 때 만든 거고요. 자, 16세기 때는 서원이 되게 유행을 합니다. 그래서 서원 건축 유행했다는 정도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17, 8세기 때 이때 갑자기 사찰 건물이 다시 유행을 하거든요. 왜일까요? 전쟁 중에 승려들이 승병으로 참여합니다. 불교를 되게 탄압했었는데 전쟁 중에 불교 사찰 건물이 되게 불에 많이 탔단 말이에요. 게다가 승려들이 의병으로 참여를 많이 하니까 그 뒤에는 이제 뭐라 말을 잘 못했단 말이야. 탄압이 좀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탄 것들을 되게 많이 새로 짓는데 되게 크게 짓습니다. 조금 완화됐기 때문에. 그래서 건물이 나왔는데 궁궐이나 성곽이 아닌데 닫힌 건물 나온다 그러면 조선 후기 때입니다. 조선 후기 때. 사찰 건물 말하는 겁니다. 사찰 건물 물어보는데 닫힌 건물이면 조선 후기란 뜻이에요, 그게. 자, 이게 법금화라고 합니다. 법주사 팔상전, 금산사 미륵전, 화엄사 각항전인데, 자, 이건 충청북도 보은 속리산에 있는 거고요. 2개는 전라도에 있는 겁니다. 금산사는 전라도 김제에 있는 거고요. 이거는 그 지리산에 있는 겁니다. 지리산 구례, 화엄사에 있는 겁니다. 자, 이게 불타갖고 17세기 때 다시 만든 건데, 왜 불탔답니까? 전쟁 때문에 불탔죠? 전쟁 때문에 불탔는데 사실 이것도 있대요. 담배 피다 불탔답니다. 뻐끔 담배 피다 불탔답니다. 법금화. 담배도 17세기 들어왔거든. 이때 들어왔거든. 이때 들어온 담배 피다가 불타고 다시 만들었다. 법금화 하시면 됩니다. 법금화. 자, 요것도 한눈감에 되게 잘 나오는데요. 요거는 그냥 닫힌 건물 정도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논산 쌍계사는 기억해 두시고요. 그리고 또 닫힌 건물, 그러니까 후기겠구나 하시면 됩니다. 시기만 파악하면 됩니다. 시기만. 자, 18세기 때 정때 수원 화성 건물이 18세기 때 제일 유명한 건물이었었고요.
19세기 때는 대원군 때 흥선대원 집권기 때 경복궁을 다시 지었다는 거지. 근정전과 경의로는 그래서 19세기 때 대원군 집권기 때 만든 것이다. 자, 그리고 개항기 때 건물로 유명한 곳은 명동성당이 있죠. 명동성당. 그리고 덕수궁, 석조전. 그 궁궐 건물 중에 다 목조 건물이란 말이에요. 그 서양처럼 돌로 만든 건물이 있어요. 궁궐 건물 중에. 그건 유일하게 덕수궁에만 있습니다. 그걸 석조전이라고 해요. 저는 절대자가 들어간 공간이라는 뜻이고요. 석조는 돌로 만들었다 그런 뜻입니다. 덕수궁에만 있습니다. 덕수궁을 경운궁이라고 하죠. 거기에만 있습니다. 자, 도자기 한번 볼게요. 고려는 청자, 조선은 백자인데 청자와 백자 사이에 분청사기라는 게 있습니다. 상감청자라는 것도 있었고 이거 무신집권기 때만 유행했었던 겁니다. 분청사기가 뭐냐면요, 속은 청자인데 겉에 분칠한 겁니다. 그래서 백자가 되기 전에 백자를 말하면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겉에 분칠한 건데 요거는 그것도 모르겠다 싶으면요 요렇게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표면에 물고기 그림을 되게 크게 그리는 게 있다 하면은 그 분청사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건 15세기 때입니다. 그리고 16세기 때 백자가 완성이 되고요. 백자가 유행을 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순백자. 여기는 물고기 그림이 크게 그려진 게 분청사기의 대표적인 건데 그건 너무 쉽기 때문에 그거 아닌 것만 여기다 제가 적어놓은 겁니다. 태극무늬가 있는 게 있다. 이것도 제법 나오기 때문에 이걸 여기다 올려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물고기 그림은 기억을 좀 해두시라고요. 자, 그리고 백자에다가 파란색 그림이 그려져 있다 그러면 청아백자입니다. 이게 불로 구웠을 때 이게 녹지 않는 물감이 하나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코발트입니다. 코발트. 그 아라비아 쪽에 있는 코발트. 그거는 열이 상당히 가져도 안 녹는단 말이에요. 그걸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겁니다. 상감청자는 홈을 파갖고 이물질도 넣고 했었던 것이고요. 요 분청사기도 대부분 상감기법으로 만든 거예요. 그림 그릴 때는 요거는 상감기법으로 한 것이다. 청아백장 그린 건데 코발트. 그래서 파란색으로 그립니다. 코발트 블루라고 하잖아요. 자, 이게 나오면 조선 후기구나 하시면 됩니다. 조선 후기에만 만든 건 아닌데 조선 후기 때 유행을 해서 이게 나오면 조선 후기 문제로 나옵니다. 자, 이 그림은 많이 남아있으면 좋은데 앞에 시기는 남아있는 게 거의 없어요. 고려는 남아있는 게 그 수월관음도는 수월관음 한 80여 점 남아있나? 그건 꽤 남아있고 근데 한 종류잖아요. 거기다 공민왕이 그렸던 천산대렵도 거기에 그런 것까지 합치면 한 3개 종류밖에 없어요. 많지 않습니다. 남아있는 게. 그래서 거기는 말하기가 힘든 거고요. 거기도 그림 남았으면 냈을 건데 조선은 남아있는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림하면 조선 문제라 생각하셔도 될 정도로 그림이 잘 나옵니다. 그 그림이 되게 잘 나와서 구분을 좀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세계별로. 제가 이 그림이 잘 나오니까 이것 때문에 이 얘기를 자주 해드리거든요. 옛날 조선시대 화가들이 있잖아요. 그림 그린 사람들이 꼭 한번 가고 싶어 하는 그 막 이상적인 곳이 있었대요. 지금은 비행기 타고 가니까 어디든 갈 수 있는데 이때는 그게 힘들었었잖아요. 가고 싶어 하는 곳이 있었는데 어디냐면 그게 몽고의 초원지대랍니다. 거기 그리면 풍경이 너무 예쁘대요. 그래서 거기를 꼭 한번 가보고 싶어 하는 게 이 꿈이었답니다. 조선시대 화가들이. 몽고에 가면 초원지대 중에 송초라는 곳이 있대요. 거기가 그렇게 진풍경이랍니다. 이거 그림을 꼭 그리고 싶었대. 몽고, 송초, 진풍경이랍니다. 자, 이 정도만 기억해 둘게요. 자, 요거 기억 잘 해주세요. 요거면 다 풀릴 겁니다. 자, 목료도원도하고 고사관서도가 15세기 때 그림입니다. 자, 몽고 송출하는 곳 없어요. 가짜입니다.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몽고 실제 갔다 안 갔다? 몽고 안 갔지. 몽고 안 갔지. 안견, 강의안, 몽고 안강, 몽고 안강. 자, 그리고 송화부월도와 초충도라는 게 16세기 그림입니다. 15세기 때 국가 체제를 정비하면서 이 좀 부유해진 게 16세기 때 문화가 되게 다양해지는 결과를 초래하거든요. 16세기 때 사림이 출현한 것도 특징인데 15세기를 기반으로 문화가 좀 다양해진 것도 또 특징이었었어요. 16세기. 그래서 여류 뭐뭐하는 게 많이 나타납니다. 여류 시인, 여류 화가, 여류 문인, 황진이, 신사임당, 헌안설원 이게 다 16세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신사임당의 초충도가 유명합니다. 우리 5만원권에 들어가고 유명해졌죠? 자, 이 그림 받으셔야 돼요. 자, 여러분 이제 18세기가 다시 꽃이 피는 시기인데요. 실학의 시대. 이 시기를 미술사가들은 진경시대라고도 불러요. 실학시기라고 안 하고요. 진경산수가 등장하는데 진경산수는 진짜 경치라는 겁니다. 여태까지의 그림은 중국 화첩을 수입해 들여갖고 중국 화첩에 있는 그림을 베껴 그리는 거였었어요. 그림은 있는 사실 그대로 그리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표현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까투기에는 상태 메시지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 그림을 그린 사람들은 문인화가가 있고요. 문인화가 초는 아니고 그리고 화원화가 직업화가가 있는데 직업화가는 그림을 잘 그려야겠지만 문인화가들은 그냥 상태 메시지입니다. 매화를 그렸다. 나는 절개를 지키고 싶어. 뭐 이런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일종의 카투기였다가 나 오늘 점점점 이렇게 쓰는 거 있잖아요.
그냥 그런 거 비슷한 거야. 내 내면을 표현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랬는데 갑자기 우리나라 경치를 이제 사실대로 그렇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진경이라고 합니다. 그 진경산수의 그림은 대부분 우리나라 지명이 들어가요. 인왕산, 금강산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지. 그걸 개척한 사람이 정선입니다. 인왕제석도 금강전도 맞잖아. 인왕산, 금강산 우리나라 지명이잖아요. 자, 그리고 서민문화가 조선기 때 서민문화가 발달하면서 서민들 그림이 많이 그려져요. 그걸 풍속화라고 합니다. 풍속화의 양 대가가 김홍도하고 신윤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을 구분하는 문제도 가끔 나옵니다. 김홍도는 그림을 되게 잘 그려갖고 산수화도 그리고요, 신선도도 그리고 여러 가지를 그렸는데 그 중에 풍속화로 유명합니다. 김홍도 풍속화의 특징은 배경이 없다는 게 특징이에요. 사람만 등장합니다. 그리고 주로 시골 사람들이나 시장 사람들입니다. 신윤복이가 그리면 여자가 많이 등장해요. 그것도 도시 여자거나 아니면 남녀 간의 로맨스 그림이 많아요. 그래서 신윤복은 한때 여자로 오인받는 경우들이 많았었어요. 최근에 드라마도 그런 드라마 있었더만. 신윤복을 여자로 이렇게 해갖고 해놨더만. 남장 여자로 해놨었나? 그 되게 오래된 오래된 이 사람에 대한 오해입니다. 남자입니다, 남자. 여자 그림이 많다. 로맨스 그림이 많아 그렇습니다. 도시 남녀의 로맨스. 구분 좀 해주세요. 그래서 서민들의 그림을 그리는 게 특징이었었다. 자, 이런 건 많이 보셨죠? 이건 단오풍경이라 갖고 여기 보면 머리 깎아머리 두 명이서 몇 감는 걸 지켜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남녀 로맨스 월화정이라 갖고 달빛 아래 정인. 정인이 이제 저기잖아요. 사랑 나누는 사람들, 연인들 이야기를 그려놓은 곳이고요. 자, 그거는 김홍두의 그 제자인데요. 김득신이라고 있습니다. 김득신의 파적도라고 해갖고 한가로움을 깨는 그림이라고 해갖고 고양이가 병아리 물어가면서 뭔가 고요했었던 풍경이 갑자기 동쪽으로 바뀌는 이미지를 그려놓은 겁니다. 자, 그리고 19세기 때 그림으로 유명한 사람은 김정희가 있죠. 세안도라고. 김정희. 자, 김정희는 아까 말했었잖아요. 김정희는 두 문자는 알려드릴게요. 자, 김정희는 고금의 추세입니다. 사실 우리 실학이 연구가 계속 진행이 됐다면 김정희 문제가 되게 잘 나왔을 텐데 실학은 요즘 좀 뜸해요. 예전엔 되게 막 활발했다가 좀 뜸해진 추세입니다. 연구에 있어서는. 하여튼 실학에 관해서는 19세기 실학자로 유명해지고 있었던 사람, 요즘 추세였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김정희입니다. 고금의 추세다. 고증학의 대가다. 금석 과한로, 그리고 추사체. 이게 다 고증학 관련되는 거죠. 그리고 세한도. 이게 김정희입니다. 그리고 19세기 때는 기록화가 많이 만들어지는데요. 궁궐 기록화가 있습니다. 이게 일제강점기 당하기 전에 이 기록화를 그렸기에 망정이지. 이게 고려대하고 그 부산의 동아대의 그 그림이 남아 있습니다. 이거 덕분에 지금 경복궁하고 창덕궁, 창경궁, 경희궁 이런 것들이 다 헐어졌거든요. 그 궁궐 건물 헐어다가 일본 호텔 앞에 그 정자 만들고요. 아주 개지랄 해놨습니다. 그놈들이. 그래서 이게 지금 경복궁의 규모가 원래 규모가 아니에요. 굉장히 축소된 겁니다. 창덕궁도 마찬가지고. 최근에 이거를 장기적인 플랜을 해갖고 복원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조금씩 복원하고 있습니다. 이게 있기 때문에 가능해요. 이게 동궐도 서궐도 같은 게 있기 때문에. 동궐은 경복궁을 기준으로 동쪽에 있는 걸 말합니다. 경복궁 그 왕이 앉는 자리를 북쪽이라고 해요. 여러분들 혹시 어디 취업했을 때 어디 들어갔을 때 회식 자리가 있으면 있죠. 그 부서장이 만약에 같이 취업하는 자리 있다라고 하면은 이런 말 한번 해보세요. 부서장님 북좌하시죠.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분의 모르면 어쩔 수 없고요. 만약에 이분이 안다 그러면 야 이놈 봐 하면서 다르게 볼 겁니다. 아마 가장 존귀한 사람들을 앉히는 자리를 북쪽이라고 해요. 북좌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북쪽에 있는 사람이 봤을 때 북쪽에서 이제 동쪽에 있는 게 이게 세자궁이고요. 창덕궁, 창경궁을 동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서궐은 경희궁이나 아니면 덕수궁을 서쪽에 있었다라고 서궐이라고 합니다. 동궐도 서궐도가 만들어집니다. 정말 다행인 거예요, 정말. 순조 때 그린 그림입니다. 그래서 원래의 창덕궁의 규모를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시기 때 미나 유행했다. 풍속화 미나 차이는 뭐냐면요. 풍속화는 작가가 누군지는 알아요. 그래서 서민을 그린 겁니다. 요거는 작가 자체가 서민이에요. 그래서 무명 작가 그림이 많아요. 누가 그린 건지 모르는 그림이 많습니다. 요거랑 막 글씨를 그림처럼 그린 거 막 있잖아요. 그것도 이제 미나입니다. 대표적입니다. 까치하고 호랑이 그림이 되게 많았었어요. 해학적으로 그립니다. 되게 해학적으로. 귀엽거나 좀 특이하게 그립니다. 그 사례가 있는데 혹시 아시나 모르겠다. 예전에 문화재청장님 중에 유흥존이라는 분이 있었거든요. 나의 문화 유산 답사기로 되게 유명했었던 인문학 저서로는 베스트셀러 책을 출간했었던 되게 특이한 사례였었는데 미국에 가 있을 때 그 미국에서 이제 동양학을 하는 동양화를 공부하는 사람을 만나고 이제 얘기를 나눈 적이 있었대요. 근데 미국에 어떤 뛰어난 그림이 있는데 이게 도대체 출처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어디 나라 건지, 일본 건지, 중국 건지, 한국 건지를 모르겠다는 겁니다. 요 세 나라 중에 어디 풍을 담게 닮았는데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걸 주인을 모른 채 미국이 가지고 있는 그림이 있었는데 유홍종 교수가 봐서도 이제 그걸 몰랐대요. 어디 건지를 이제 판단하기 좀 힘들었답니다. 근데 미국에서 그 동양화를 전공했다는 그 사람이 얘기를 하더래요. 아, 난 이거 단번에 알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거는 한국의 그림이 분명하다라고. 자기는 단언할 수 있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한국의 그림에는 중국과 일본에는 없는 해악이 있대요. 해악이. 해악을 이거를 다른 말로 표현하는 게 되게 어려운데 일종의 유머 코드 같은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머라고 하면 좀 이게 격이 좀 낮아 보이는데 하여튼 그런 코드가 들어가 있대요. 그래서 되게 심각한 상황에서도 뭔가 해악이 들어가는 그들만의 특징이 있대요. 이렇게 딱 드러난대요. 자기가 일본 그림하고 중국 그림을 진짜 많이 봤는데 거기서는 발견되지 않는 한국 그림에서만 발견되는 특징이랍니다. 그 해악이 아주 농짙게 들어간 게 이 민화입니다. 민화. 참고해두세요. 자, 그리고 이제 서체 같은 걸 가끔 물어보는데요. 그때는 우리가 한자를 쓰고 있었기 때문에 중국인들의 글씨체를 그렇게 따라하고 싶어 했답니다. 그 중국인의 글씨체 중에 따라하고 싶어 했던 사람이 3명 있었는데 하나가 구영술, 하나 왕이지, 하나가 조명부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조명부는 그 만건당에서 만난 사람이에요. 그 충성이 만든 만건당이 있죠. 그게 원건석기 때 들어온 겁니다. 구양순체 왕이치는 그 전에 들어왔었고요. 그래서 이건 이렇게 하시면 돼요. 글씨 잘 쓰면 왕부조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글씨 잘 쓰면 왕부조 이 세 개의 서체가 있었다. 그리고 조선 후기 때는 우리 국학이 발달하면서 우리 서체가 나타나요. 그걸 똥추라고 합니다. 이광사의 동국진체, 이극익 연려실기술 그 저자 있죠. 그분이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김정희의 추사체, 이건 이제 우리가 만든 서체입니다. 자, 왕구조 하는 거 있죠. 이 세 개 서체 보시고 송설체, 조명부 호가 송설입니다. 송설 조명부체라고 합니다. 여기에 원관습기 때 들어왔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조선 후기 때는 독자적인 서체가 있었다 정도 기억해 두세요. 자, 그리고요. 조선 후기 때는 서민문화 발달하고 중인문화 발달합니다. 중인문화를 위항문학 혹은 여항문학이라고 해요. 위항은 저작거리라는 뜻입니다. 이 사람들은 양반 따라잡기 문학을 한 겁니다. 그래서 시집을 간행하고 시사를 조직하는, 시사는 시단체 그런 뜻입니다. 그걸 했었고요. 서민문화는 양반문학하고 달라요. 결이 다릅니다. 서민들이 즐기는 그 서민들의 문화가 발달했다는 겁니다. 요거는 신분제도 자연스럽게 극복하고요. 서민들이 문화를 누린다는 것은 무슨 뜻이죠? 걔들도 여유가 생겼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신분제 사회가 아니라 이제 돈 많으면 장땡인 사회, 자본제 사회로 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신분이 낮아도 돈이 많으면 충분히 자기도 백화점 갈 수 있다는 거지. 서서히 변하고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라고요. 그게. 그래서 되게 의미가 있습니다. 풍속과 민화가 서민문화를 말하는 것이고요. 한글로 만든 소설, 이거는 한글 소설은 조선 후기 때만 등장합니다. 그 전에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 한글 소설을 국문소설이라고도 하는데요. 그게 유행에 따르면 조선 후기 때입니다. 그래서 책방도 있었어요. 책 대여점도. 이걸 빌려서 보고 거기 막 댓글 달고 막 그런 것도 있었단 말이에요. 서민들이 문화를 소비하고 있다. 서민들한테도 여유가 생겼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자, 판소리, 탈춤, 산대. 산대는 가명극을 말하는데 이게 다 장터에서 하는 그런 공연들이에요. 그러니까 서민들이 문화를 향유하고 있다. 즉 신분제 사회라기보다는 이제는 돈이 많으면 장땡, 서민들도 돈을 소비할 수 있는 사회가 됐다라는 걸 보여주는 사례들입니다. 자, 인쇄소는 쭉 얘기했었죠. 통일신라 때는 목판이 샘물 세계 최초 가장 오래된 게 있고요. 구려후기 때는 금속활자물이 가장 오래된 게 있고요. 직지. 자, 그리고 세종 때는 갑인자라는 활자 중에 제일 잘 만든 활자입니다. 그래서 이 복사 속도가 엄청 더 올라갔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밀랍은 일종의 그 촌농 같은 걸로 붙였었어요. 이거 목판은 판때기에다 글씨 직접 쓰는 거라 했었잖아요. 이게 불편하니까 활판하고 글자를 분리시켰다 그랬었죠. 글자를 여기다 조립할 때 촌농 같은 걸로 붙인 겁니다. 밀랍으로 붙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금방 덜렁덜렁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갑인자는 이 활자의 규격이 진짜 똑같아 갖고요. 이게 규칙적이라 이거를 레고처럼 조립했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걸 밀랍 대신에 식자판 조립식으로 바꿨다는 겁니다. 이러면서 기준에 비해서, 태종 때 비해서는 2배, 기준에 비해서는 10배 이상 속도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예전에 4장밖에 못 찍고 덜렁덜렁 다시 조립하고 이랬다면은 세종 때는 40장을 찍고 나서야 이제 다시 한번 손보고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달력 보시면 세종 때 우리나라 달력 처음 만들었다. 그 전까지는 중국 달력 쓰고 있었다. 신라부터 고려정기까지는 당나라 달력인 선명력을, 원나라 때는 원나라 달력인 수시력을 당선원수라고 합니다. 이거를. 그리고 을미기역 때 양력이 들어옵니다. 양력, 태양력이라는 게. 자, 여기까지 해서 조선후기 문화사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